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 2020년도 7급 국가직 세법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저께 봤죠? 그저께. 자, 이제 어저께랑 그저께 시험 보자마자 저희가 풀어보고 이제 자료를 좀 제공해야 되는데 제가 뭐 하루 이틀 조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료는 오늘 오전에 올렸고요. 이제 기출문제 해설은 지금 해서 이제 아마 화요일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총평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그 시험을 응시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우리 7월 10일 날 9급 시험과 비교해서 뭐 당연히 9급보다 7급이 어려워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9급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동안 역대 시험 문제 중에서 극강의 난이도였다. 그런데 이번 7급 시험은요. 9급 시험 어렵게 내서 좀 미안했는지 어쨌든 굉장히 평이하게 냈어요. 그래서 그 평이하게 내고 안 내고를 떠나가지고 9급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논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일단 기출문제 해설만 가지고도 2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은 이제 1시간 정도면 아마 끝날 정도로 굉장히 평이한 주제에 답이 보이는 지문들 그리고 상중하로 따진다 그러면 제가 뭐 상 몇 개, 중 몇 개 해놨는데 사실상 뭐 상이라 그래봤자 그 규정 그 지문 알고 있다면 뭐 문제 푸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이제 그런 문제들을 굳이 제가 뭐 그냥 구분해 놓은 거예요. 어쨌건 뭐 상중하로 구분된 것들은 여기 뭐 써 있지만은 제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으로 제가 학생들에게 가리킨 전체적인 난이도의 수준으로 평가한 거니까 뭐 그것이 뭐 객관적으로 딱 맞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7급 시험 중에서 최근에 이 정도로 평이한 시험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올해는 9급은 역대 최강의 문제, 7급은 역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조금 평이한 수준의 이제 그런 문제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9급 시험도 열심히 공부하고 7급 시험도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100점 맞은 친구들 좀 있지 않을까 많이 생각이 돼요. 90점은 당연히 넘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뭐 90점은 뭐 당연히 넘어야 된다는 말에 상처를 받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건 뭐 시험이라는 것은 5과목, 6과목, 우리 7급은 6과목이죠. 6과목에 이제 뭐 밸런스를 맞추는 거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합격권 위의 점수면 좋겠죠. 자, 일단 여기 뭐 총평을 좀 보시면요.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 9급 같은 경우는 국세 기본법이 한 5문제 안팎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6문제 정도가 최근에 한 2번 연속 나왔는데 요번에는 국세 기본법만 8문제가 나왔어요. 뭐 4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문항수죠. 자, 그리고 국세징수법은 뭐 여전히 2문항, 법인세법 4문항,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각각 3문항 나왔는데 상속세무증여세법은 지금 올해는 9급에도 안 나오고 그리고 7급에도 3년 연속 지금 계속해서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속세무증여세법 같은 경우는 우리 국세 전반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험과 관련하여서 출제자가 어떤 세법에 대한 지식들을 물어본다 그러면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중에서도 뭐 우리의 주요 커리큘럼은 아니지만 어쨌건 문제에서도 자꾸 이렇게 배제돼 나가는 것이 조금 걱정은 듭니다. 이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상징세 공부를 안 하는데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지난 2012년도부터 2012년도처럼 한 번에 2문제가 확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시험 경향은 지금 요렇게 이어나가고 있지만 자, 어쨌건 7급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시험 제도가 바뀌죠. 내년부터는 이제 25문항이 나오고 어떻게 출제될지는 뭐 아직까지 뭐 공개되거나 공시되거나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적어도 25문제를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피스테 끝나고 나 가지고 이제 헌법, 경제학, 세법, 회계학 보는데 이게 100분이 주어진단 말이죠. 25문제씩 4과목 100문제에 100분이니까 지금과 마찬가지로 한 문제당 1분 정도의 배정이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뭐 문제의 전반적인 수준이라든지 범위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걸로 생각이 돼요. 자, 어쨌건 간에 뭐 저희 주관적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상수준 문제라고 그래도 꾸역꾸역 집어넣을 만한 게 2문제였고요. 그리고 요거 잘못 썼네. 중수준의 문제가요. 이게 잘못됐죠, 이게. 중수준의 문제가 11문항이에요. 11문항. 자료 보시면 11문항으로 돼 있을 것이고요. 하수준의 문제가 7문항이 출제돼서 이제 통상적인 7급 난이도보다 평이했다. 자, 어쨌건 내년부터 바뀌는 시험 제도를 대비해서 이제 요 기출문제 판단하고 이제 내년 시험들을 또 준비해야 될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제 어쨌든 전반적인 문제 수준이 언제나 이렇게 쉽고
어렵고 출제자들이 그렇게 난이도를 자신들의 의지대로 조절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시험이라는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어려웠다 그러면 나만 어렵나, 뭐 쉬웠다 그러면 나만 쉽나, 전반적인 성적의 석차를 기준으로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건 여러분들은 표준적인 공부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법이라는 법학을 앞에 두고 공부해야 될 자세는 일단 해당 문제마다 시사하는 원규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얼마나 탄탄하게 공부했느냐. 제가 제일 경계하고 제가 제일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론적 베이스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자꾸 문제를 풀어본단 말이에요. 이론적 베이스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자꾸 문제만 푸는 습관이 여러분들한테 왜 생겼냐면 우리 공무원 시험 중에서 한국사, 국어, 영어 공부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한국사, 국어, 영어 공부는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장 와가지고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영어도 뭐 ABC부터 배우는 거 아니고 한국사도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10수년간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거쳐오면서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수업을 듣지 않아도 좋은 점수는 못 맞겠지만 문제풀이 능력이 있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이론적 베이스는 문제 풀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방식이 먹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세법회계라는 또 형법, 행정학, 행정법 이런 사회과학들도 자꾸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부족한 이론을 보완하는 이런 방식이 된다고 착각을 해요. 얘네들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세법을 10수년 해온 게 아니라면 당연히 세법이라는 처음 배우는 항목은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 안 하고 ABCD부터 더하기 빼기부터 계속 쌓아온 이론적 체계가 여기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만들었듯이 세법과 회계학은 정말로 사회과학으로서 그 이론적 기초가 얼마나 탄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풀이 시험이라는 것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러한 절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론적 베이스, 이해를 위주로 탄탄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건 안다고 문제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아는 것에다가 문제풀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풀이 훈련을 하면서 몰랐던 걸 알아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아는 것을 문제풀이 훈련까지 했지만 어쨌건 마지막으로 부족하고 보완할 부분들이 있겠죠. 그것을 3단계로 시험 직전에 본인의 약점이나 실수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마무리 학습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잘 갖추어졌을 때 세법과 회계학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과학들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건 세법은 이해 없이는 절대로 공부할 수 없는 그러한 과목이다 생각하시고 논리적인 이해를 위한 그러한 논리적인 세법으로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향후의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꾸준히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학습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 또는 7급 시험을 보고 나서 이 강의를 듣는다 가정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1번부터 7번 기출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국세 부가권 제척기간. 물론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항상 강조하던 거죠. 국세 부가권 제척기간 기산일,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자,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날이에요. 그러면 징수권이라는 것은 납세 의무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거죠. 납세 의무가 확정되어서 얼마인지 알아야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확정 시점의 기준을 둬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 배우고 나면 결론적으로 두 가지잖아요. 납세자가 신고 납부세목을 신고한 경우 그러면은 신고기한 내 신고했으니까 법정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줬다가 그리고도 납부를 안 하면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요 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고 나머지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신고납부세법 신고하는 것 외에는 납세 의무 확정 방식이 전부 다 납세 고지서의 발송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납세 고지서상 다음 날
이것을 뭐 납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기한들이 연장됐다. 이건 뭐 제척기간 기산일이든 소멸시효 기산일이든 어쨌건 얘들은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소멸시효 기산일은 요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 수십억에 결정하는 경우에 납세 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한다. 신고 납부 세목 신고한 거 말고는 전부 다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기산이라니까요. 근데 얘는 신고 납부 세목 신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틀린 거예요. 소멸시효 기산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꽤 긴 지문들 요것만 보고 아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렇죠? 제가 소멸시효 기산일마다 항상 강조했으니까. 이에 대한 취지를 공부하는 내용들은 조금 이해를 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신고 납부 세목 신고했다면 법정 납부 기한의 다음 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고지로 확정시키니까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 그게 연장됐어. 그럼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그래서 나머지 셋은 맞고 1번이 틀린 이제 그러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자, 2번 문제.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 자, 이거 틀린 사람들은요. 정말로 뭐 시험 삼아 공부를 했던가 공부를 정말로 잘못했던가 세법에 대한 이론 준비 없이 문제풀이만 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허술하게 공부했던가 이제 그런 친구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신고서가 도달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자,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의 송달은 도달일 날 효력이 발생하지만 납세 의무자가 서류를 보내는 제출은 발신주의죠. 언제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신한 날이 중요한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틀렸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맨날 노래를 불렀던 거죠. 기억나요? 여러분들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요. 장애가 복구된 날 아니고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 아니고 그 다음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 수업 시간에 노래를 불렀던 내용 아닙니까?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얘는 다음 날짜 빼가지고 틀렸다. 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자, 요게 맞는 지문인데 요 지문 설명하면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뒀어요. 원래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서 만료일 전까지 승인 신청하라고 하는데 승인 결과 통지하라고 하는데 그 승인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승인이 된 걸로 보진 않는 거야. 그래서 납세자명에서 계속 주장했었죠. 이거 승인된 걸로 좀 의지해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일부만 보완한 게 그러면은 우리가 현지 조사도 가고 업무 처리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다른 기한 말고 납부기한에 한정해서 납부기한 만료일 전 10일 전까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신청을 해. 그럼 우리가 너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 승인 통지를 할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내에 우리가 통지 안 하면 그러면 그때는 승인한 걸로 의지할게 라는 규정이어서 여기에 세 가지 포인트 납부기한만 적용된다. 두 번째 10일, 세 번째 승인 의제. 그 세 가지 포인트를 확인해가지고 틀린 게 없으면 맞는 질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자, 납세고지서가 이때 도달했어요. 그런데 이미 납기가 경과된 후에 도달했단 말이죠. 그러면 도달해가지고 까봤더니 납기가 지났으니 이 납기는 어느 날로 하느냐의 문제에서 얘는 원칙적으로 도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14일이 지난 날로 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납기 전 징수고지의 경우라면 이러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기 후에 도달이 도달하면 도달일 이후에 납기가 돌아가면 14일이 안 되더라도 그 납기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납기 전 징수고지서라면 맞는 지문입니다. 하지만 납기 전 징수고지란 말이 없다면 걔는 납기 전 징수가 아니라고 했고요. 이게 납기 전 징수도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그래도 틀린 거죠.
납부기한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납기 전 징수고지라는 말이 없는 한 4번 지문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렇죠? 분명히 식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뭐 아주 중요하지 않는 뭐 지엽적인 내용들을 그냥 문제를 낸 건데,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논리예요. 자, 먼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변질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도 공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지문 나오면 여러분들은 순차적으로 논리를 펼쳐야 됩니다. 첫 번째,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서 아무리 불복 청구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압류된 재산을 매각할 때, 공매할 때는 불복 청구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공매를 해버리면 나중에 팔아먹고 지면 어떻게 사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공매는, 불복 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공매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매각하지 않으면 부패, 변질, 감량, 감손되는 그러한 재산들은 불복 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도 팔아먹고 금전화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납세자가 승소하더라도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공매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매각의 방법은 수의계약과 공매의 방법이 있고요. 공매의 방법은 공개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한 매매인데,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본다 그러면은 입찰의 방식과 경매의 방식이 있어요. 자, 입찰 같은 경우는 해당 매수하고자 하는 금액을 써가지고 제출하는 것이고요. 경매 같은 경우는 우리 TV에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케이블 TV 같은 데서. 그냥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아예 경매는 경쟁 매매에서 서로 가격을 막 불러가지고 그 현장에서 가격 책정을 하는 게 경매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경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뭐 TV에서 무슨 뭐 자동차 같은 것들 팔고 뭐 이런 경매 같은 프로그램 사이트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 채널에서 뭐 어떤 여성 하나가 나와가지고 막 굉장히 긴박하게 막 지금 사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진행을 하고 목소리도 또렁또렁하고 진행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여자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여자들이 경매인이에요, 경매인. 그런 경매인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경매 현장에 대해서 막 사고 싶은 욕구를 막 자극하고 현장감 있게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당연히 뭐 경매에 의해서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는 당연히 뭐 경매인을 선정하여서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틀릴 수 없는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낙찰이 될 가격에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공매 물건이 나왔는데 A와 B와 C와 D가 이렇게 입찰을 넣었어요. 근데 A는 5억을 넣고 B는 4억을 넣고 C는 3억 5천을 넣고 D는 3억 2천을 넣고, 그랬다 그러면 당연히 가장 최고가의 입찰자가 낙찰되는 거겠죠. 그런데 B도 만약에 5억을 넣어가지고요, 최고가의 입찰자가 만약에 둘 이상의 경우에는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둘 중에 한 명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추첨을 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추첨을 해서 선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낙찰이 될 가격에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재공매를 한다. 재공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첫 번째, 10% 가격이 다운되고요. 다시 공매 공고해가지고 공매 다시 기일 잡아가지고 다시 진행해야 되고, 거기서 또 유찰될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하락되고 기일이 계속 진행되는데, 사겠다는 놈이 두 명이나 있는데 이걸 안 팔고 재공매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예.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재공매 사유는 이제 입찰한 자가 없거나 입찰한 자가 최저 입찰 가격 이하로 입찰을 했던가, 뭐 그럴 경우에만 이제 재공매를 합니다. 또는 낙찰받은 자가 그 공매 보증금만 집어넣고 나머지 매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때 또 재공매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이지 재공매하는 경우가 아니다. 자, 4번의 내용은요, 공유자 우선 매수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 자, 4번 문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자, 우리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해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대표적인 거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 판매장려금. 두 번째, 대손금. 세 번째, 하자보증금이었죠. 이거는 뭐 죽었다 깨나도 알아야 되는 부가가세 기본이에요. 그래서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공제하지 않고 가다가 해당 대손이 확정되는 때 뭘 해줍니까? 대손세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기업회계에서는 매출의 누리를 보고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는 손금 필요금비를 보지만 부가가세에서는 판매장려금이 당초 공급과 완전 무관하다 그랬죠.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라 그랬죠. 대금 지급 이때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안 줘가지고 더 주는 금액이에요. 얘는 대금 지급과 관련된 손해배상금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얘네도 공급의 대가가 아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뭡니까? 용기대금 포장비용이죠.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비용.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비용은 얘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러한 용기대금 포장비용을 거래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갑이 을에게 그 재화와 용기를 이렇게 줘요. 재화는 1,000만 원짜리고 용기는 200만 원짜리라고 볼게요. 그리고 나가지고 을한테 용기의 반환을 조건으로 해서 1,000만 원만 을한테 지급받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갑이 을한테 준 것은 1,200이지만 용기 대금은 반환할게 라는 용기 반환 조건으로 1,000만 원만 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과세표준은 용기 대금을 제외한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1,2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만 받았다 그러면 재화의 저가 공급으로서 시가만큼 과세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차피 용기 반환 조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환할 거 대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방식은요. 재화와 용기를 1,200이 함께 을한테 공급했는데 을한테 아예 1,200을 받은 거예요. 1,200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을이 용기를 반환하면 그때 을에게 이렇게 200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 경우도 1,200을 받았지만은 어차피 이 중에 200만큼은 보증금의 성격으로서 용기 가져오면 돌려줄 거니까 그 경우나 이 경우나 둘 다 용기 반환 조건부 용기 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용기가 반환되어야 되는데 훼손되거나 파손되어서 반환되지 못하면 그때는 과세표준에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자체로는 맞는 지문이 되겠다. 자, 5번 문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건 조금 디테일한 부분처럼 보여도 이런 내용들도 뭐 이미 다 설명드렸고요. 설명을 안 드려도 뭐 규정을 보자 그러면은 뭐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자, 부분조사가 뭡니까? 부분조사. 일단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권리 중에서 통합조사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무조사할 때는요. 모든 세목을 전부 다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예는 술 파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도 문제가 되고 부가가세도 문제가 되고 주세도 문제가 되고 주세에 딸려 있는 교육세, 농특세 다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주류 판매를 하고 나가지고 주류 판매를 누락했다 그러면 이 5개의 세목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한다 그러면 통합조사를 하는 게 당연히 원칙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정한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제
특정 세목만 지정해가지고 부가가치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주세만 딱 집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외도 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예외. 요거는 한 2, 3년 전에 생긴 건데 이제 부분조사도 가능합니다. 부분조사. 부분조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 연도에 한 세목을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얘는 예를 들어 가지고 2018년도가 있고 2019년도가 있고 2020년도가 있다면 2018년도 2월부터 3월 사이에 요 사업자 갑이 요 기간 중에 을과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뭐 을과 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거래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제공하는 코로나 관련 장비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진단 키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거래에 대해서만 확인한다든지 그러면 2018년도 2, 3월에 을과 거래한 부가가치세만 조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지고선 나중에 2020년도가 돼가지고 2018년도를 조사하려고 그랬는데 2018년도에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할 수 없다? 이건 너무하죠. 2018년도에 특정 세목 조사로서 부가가치세 조사를 했다면 2018년도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재조사하면 안 돼요. 다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하지만 2018년도에 2, 3월 동안에 을과의 부가가치세 거래에 대해서 조사했다면 나중에 2020년도가 돼가지고 다시 와서 그 부분 조사를 했던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조사가 허용된다는 것이 재조사 허용 예외 10가지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세무공무원은 부분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틀린 건데요. 세무공무원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도 뭐 불복 청구도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행한 재조사 결정. 재조사 결정은 인용 결정에 변형된 형태죠. 재조사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를 넘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도 좀 유사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과세관청이 2018년도를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다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하나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납세자는 이 전체적인 처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불복을 넣은 거예요. 근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1번에 대한 조사, 2번에 대한 조사는 기각, 타당하다. 하지만 요 3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사는 너희들의 조사 방식이라든지 과세 가격 선정 방식이 적정하지 않으므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라라고 재조사 결정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과세관청은 처분청은 이제 재조사 결정에 따라 가지고 재조사를 할 때 그 결정서 주문에 기재가 된 재조사를 해야 되는 이 부분에 한정해서만 재조사를 해야지 이것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재조사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요거와 요거의 결정은 내려졌고 아직까지 결정 내려지지 않은 납세자가 위법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요 부분은 재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거니까 당연히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하여서 재조사를 해야지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를 넘어서서 같은 과세기간 같은 세목 조사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결정문의 범위를 넘어선 그런 위법한 조사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 읽어보시고 4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는 뭐 그냥 주는 문제들이에요. 자, 6번 문제 국세 환급 문제.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상이 납세자의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 청구의 통지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자, 국세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 얘기할 때 1단계 소멸시효 5년, 2단계 이런 것들은 환급금 청구는 아니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의 추가. 이것은 권리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자의 환급금을 가져가라는 의무 이행을 할 테니 주장해라라는 안내 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아닌 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의하라고 했던 부분은
요걸 가지고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틀린 지문, 이걸 가지고 환급금 청구가 아니라 민법에 따른 청구를 행정소송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지문. 얘는 중단되지 않는 거고 얘는 중단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지문 주의하라 그랬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둘 다 맞는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죠? 어쨌건 주의하라고 신경을 좀 썼던 그러한 지문 중에 하나죠. 둘 다. 그 다음에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금전 납부는 금전으로 환급하지만 물납에 대해서는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물납 환급할 때는 국세 환급 가산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 그랬죠? 그런데 국세 환급 가산금도 지급해야 한다라는 완전 초초초하 수준의 문제입니다. 초초초하 수준의 문제. 1번 읽어보고 애매했다 쳐. 2번 오고 애매했다고 쳐. 하지만 요거 읽어보면 야 이거 완전 틀린 거야. 선물이구나 하면서 요거 짚고 4번도 읽어보지 말고 넘어가야 정상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2020년도 1월 1일 이후라는 말을 넣은 의미도 물론 있는데 뭐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에게는 기존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국세기본법 통칙 규정을 가지고 대법원 판례까지 올라갔다가 과세관청이 깨졌던 그런 사례 때문에 그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과세관청의 의도를 좀 섞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명문화된 신설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명의대여를 했어요. 명의대여를 했으니까 갑은 형식적인 명의자, 을이 실질소득의 귀속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갑이 100만 원만큼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명의 대여 사실을 적발한 거야. 그러면 갑과 을의 명의 대여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납세 의무가 없는 자고 얘는 납세 의무가 이제 있는 자니까 이제 갑에 대한 요 부과 처분은 취소하고 그리고 을에게 이제 부과 처분을 해야 되겠죠. 을은 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요 100에다가 가산세 같은 거 얹어가지고 한 12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국세 환급금은 납부한 자에게 환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칙을 따르자 그러면 갑이 납부한 것은 취소됐으니까 갑한테 100만큼 환급을 해주고 그리고 을한테는 120만큼을 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상 명의대여를 했을 때 이 명의대여한 놈이 실질소득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 돈으로 냈겠어요? 실질사업자 돈으로 냈겠어요? 얘 돈으로 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식에 따라 가지고 얘한테 환급해주고 얘한테 징수를 한다면 첫 번째, 환급만 해주고 얘한테 징수를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얘가 낼 돈에 대해서 얘가 낸 걸 돌려주는 것을 얘한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명의 대여자에게 환급을 하지 않고요. 실질 소득 귀속자의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이렇게 공제하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서 환급금에 대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규정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어 명의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 귀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 대여자 대신 실질 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이 100만큼은 명의 대여자가 아니라 얘가 납부한 걸로 확인된 금액이래요. 그렇다면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실질 귀속자에게 환급하는 이제 그런 규정을 적용하겠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는 요 말이 없었어요. 요 말이 없고 명의자가 납부한 것은 무조건 다 실질 귀속자가 납부한 거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반드시 그렇게만 할 수는 없다라는 판결 때문에 이제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깨졌던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이제 집어넣은 거죠. 명의 대여자 대신 실질 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자, 7번 문제.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아유, 지문을 뭐 7급이라고 굉장히 길게 만들어 놨어요. 자,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기장을 잘해가지고 소득세법상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는데 그 기장세액공제 적용받는 대상은요, 모든 개인 사업자가 다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아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 기장은 못 받아요. 복식부기 기장을 하게 되면 얘가 납부해야 될 산출세 곱하기 종합소득 금액 중 자랑금액 복식부기로 기장한 사업소득 금액의 비율만큼 곱하기의 20%를 기장세액으로 공제해 주지만 얘들은 한도가 연 100만 원까지를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이게 소득세법상 기장세액 공제입니다. 이렇게 외웠죠? 요거를 규정으로 표현한 게 저거예요. 읽어보세요. 자, 요거 편집 과정에서 요 잘못 썼네. 편집 과정에서 이거 100만 원이 100만 원. 100만 원. 프린트물 자료에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 계산하고 소득세법에 따라서 관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만큼을 공제하되 공제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한다.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한다는 겁니다. 맞는 지문. 자, 두 번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을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자녀가 둘째래요. 출산 입양자녀 세액공제죠. 자녀세액공제 중에서 출산 입양자녀 세액공제. 걔가 만약에 첫째다. 그렇다 그러면 30만 원. 걔가 만약에 둘째다. 그러면 50만 원. 걔가 만약에 셋째다. 그러면 다자녀 출산 지원을 위해서 얘는 70만 원이 되죠. 어쨌건 공제자녀가 둘째이니까 연 5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게 왜 급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저께 시험 봤는데 일요일날 출판부 직원들 좀 쉬고 제가 오늘 오전에 좀 급하게 만들었더니 이런 부분들이 막 틀렸네. 10분지 5가 아니고요. 얘 100분지 55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1급여, 1당이죠.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그리고 여기다가 최저세율 6% 곱한 다음에 과세표준에 세율 곱한 것이 산출세액이니까 여기서 산출세액의 55%를 뺀 금액을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으로 해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요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되죠.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는 일당 15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산출세 곱하기 55가 요게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상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최대 74만 원까지 가능한데 그것은 상식이 너무 복잡해서 문제 못 낸다 그랬어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전체적인 문제 자체가 계산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얘는 100분지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맞죠? 이게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4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하나여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것이고요. 이것이 틀린 줄 모르는 사람은 특별세액공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특별세액공제는요. 얘는 항목별 세액공제하고요.
항목별 세액공제에 뭐가 있어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4가지죠. 그리고 표준세액공제. 이도저도 없으면 최소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들은 13만 원,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들은 7만 원, 그런데 성실사업자는 12만 원 이렇게 해주는 공제가 표준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이 없다면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표준세액공제만, 그리고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기부금 세액공제에다가 표준세액공제를,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한 자는, 그런 자들은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를 추가적으로 해주고 뭐 이런 내용들 기억나죠. 그러니 근로소득이 없다고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질문은 당연히 틀렸죠. 4번이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결손금 및 2월 결손금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기업, 사업자가 빚이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근연기 2배 순으로 타소득에서 공제하죠. 근데 만약에 얘가 추계결정이야, 장부 기장을 안 했어, 그러면 타소득 공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빚이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라고 했으니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타소득 공제를 못하고 항상 결손금이 2월 되어서 자신의 소득,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2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랄지라도 걔네가 만약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라면 얘는 일반 사업소득처럼 근연기 2배순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맞는 지문.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요번엔 결손금이 아니라 2월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일반 사업소득과는 달리 결손금도 2월 결손금도 자신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걸로만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돼야죠.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대해서는 결손금도 타소득 공제 가능하고 2월 결손금도 타소득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얘처럼 얘도 제외해야 되는 거예요. 2번 질문 틀렸고요. 자, 3번.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 여부,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득세법상 결손금, 2월 결손금 문제는 사례 문제를 2개의 숫자로 제시한 다음에 이것만 알면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자와 배당을 각각 3천만 원, 3천만 원으로 가정해가지고 1,500, 1,500으로 가정해가지고 이 중에서 2천만 원만큼은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2천만 원 초과분은 기본세율 적용되는 부분이어서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되더라도 원천징수세율 적용되는 부분들은 사업소득 결손금에 공제될 수 없고, 기본세율 적용되는 이 부분만이 그 공제 여부라든지 공제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이 얘기 나온 거죠. 자, 왜냐하면 이자 배당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만약에 다른 소득까지 합산해가지고 기본세율 적용한다면 원천징수 되는 애들과 형평이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되는 애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얘네 같은 경우는 14% 원천징수세율을 적용시켜준 거예요. 그러한 문턱효과 제거를 위해서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적용됨과 동시에 이제부터 종합과세되더라도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분리과세 되는 놈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었다. 그중 첫 번째가 그로스업 적용 안 되고, 두 번째가 사업소득 결손금에 충당 안 되고, 세 번째가 기부금 한도 구성 못하는 요 세 가지가 그러한 2천만 원 이하의 원천징수세율 적용되는 부분에 금융소득에 대한 제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초과한 부분들은 사업소득 결손공제에 충당될 수 있지만 얘들은 강제 충당이 아니고요. 강제 공제가 아니라 얘들은 공제 금액, 공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자,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 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도 있는 경우에는 뭐부터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당 연도의 결손금은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연기 2배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년도의 결손금을 일단 타소득에서 공제하고 나서 그리고서 남는 게 있다면 이제 작년 이전에 2월 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결손금이 있어. 그럼 걔는 해당 연도에 2월 결손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2월 결손금보다 먼저 타소득에서 공제하고 그리고 남은 금액 가지고 2월 결손금을 치던 남은 결손금을 2월 결손금이라고 하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결손금은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는요, 타소득에서 결손금 먼저 공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을 공제하게 되는 거죠. 2월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당연히. 자, 어렵지 않았던 지문만 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양도담보. 이거는 뭐 양도담보 규정 자체가 국세기본법에 있어가지고 제가 국세기본법 8문제에 포함을 시켜놓긴 했는데 사실은 정답을 보면 얘는 부가가치세법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양도담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유권 이전 행위가 일어나긴 하지만 이것은 상대방한테 완전한 실질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 담보 제공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의 방식을 소유권 이전의 방식으로 하는 것뿐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양도담보로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요금급도 아니고 그래서 과세가 안 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양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 지문은 뭐 이 긴 지문에 대한 원론적 얘기 몰라도 얘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서 1번부터 8번까지도 쭉 보세요. 사지선다형 문제 세법을 풀 때는 물론 그것이 반드시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도 간혹 있지만 거의 20문제 중에서 16, 17문제 이상은 짧은 지문부터 읽어나가는 게 세법은 무조건 유리해요. 알겠죠? 세법은 짧은 지문부터 읽어나가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일단 집중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짧은 지문부터 읽어나갔을 때 정답을 발견하면 나머지 긴 지문들을 안 읽어도 되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읽자마자 그건 답이 아니잖아요. 읽자마자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그런 테크닉을 조금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나머지 질문들은 뭐 원론적인 용어 정의 정도의 지문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가 이번 달에 7급 연강반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7급 연강반 이론 강의가 이번 달부터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그저께까지 딱 국세기본법이 딱 끝났어요. 그저께까지 뒷부분 안 배우고 국세기본법까지 딱 배웠어요. 제가 국세기본법까지 딱 끝내고 난 게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토요일이야, 토요일. 여러분들 시험 보는 중간에 그때 제가 오전 수업으로 7급 연강반에서 국세기본법을 딱 끝냈어요. 자, 국세기본법 문제 8문제 나온 것 중에서 요거 나온 거는 제가 복잡한 부분이고 특례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문제풀이 과정에서 설명한다라고 요것만 넘기고 나머지 7개는요. 연강반 이론 수업에서 문제풀이도 하기 전에 이론 수업에서 말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왔어.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연강반 수업 들어가면요. 요거 한번 내보려고 그래요. 요거 한번 나눠주려고 그래요. 나눠줘가지고 요번에 7급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전에 입문 단계에서의 이론 수업만 들어도 요 8개 중에서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들을 전부 다 풀 수 있더라. 요것도 모르겠지만 어쨌건 요것도 1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 수 있는 지문이었죠.
요건 뭐 소득세법을 좀 배워야 되는 거고 요건 특례라 가지고 뒤로 넘긴 부분이니까. 그 정도로 요번 시험은 상당히 대표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 찍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 자체가 상당히 기본 논리에 충실한 문제 지문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에서 일단 대비를 해놓고 여기서 난이도 높은 시험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고 내용을 확장하고 지엽적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확대가 되어 나가는데 기본기는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덥석 물고서는 그동안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응당 쉽게 빨리 맞춰야 되는 부분들을 맞출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와 장애가 좀 생기는 거죠. 자, 어쨌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세 가지가 있는데 걔네 셋 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라는 공통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걔네들은 무조건 비영리법인이에요. 자, 네 번째.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걔들은 하나의 단체성을 가진 단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틀리게 만들 여지는 없고요. 자, 요거는 뭐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라면 뭐예요? 소득세법상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거주자 또는 공동사업. 근데 국외투자기구를 국내 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는 경우에 그 국외에서 투자하는 기구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소득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래요. 그러면 공동사업 아니면 일비거주자가 되겠죠. 일거주자, 일비거주자.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는 국외 원천소득의 국외투자기구는 그 기구를 하나의 단위로 해가지고 돈 버는 하나의 단체성을 가진 그러한 기구이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공동사업으로 일단 보지 않고요. 얘는 소득세법상 한 명의 비거주자로 봐서 과세를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국외투자기구는요. 여기에 외국에 있는 투자자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해가지고 벌어간 돈을 가지고 지네들 손익분배 비율로 나누는 그런 성격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과세를 해야 됩니까? 얘네들 공동사업으로 봐가지고 각각 분배받은 소득금액만큼 따로따로 하나하나 과세를 해야 되는데 국외투자기구는 반드시 실명거래가 아니라 익명거래로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외투자기구의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떼다가 공동사업으로서 분배된 소득금액만큼 과세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외투자기구가 우리나라와 돈 벌면 얘는 뭘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한 사람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본거지가 외국인 애들이니까 뭘로 의지해야 돼? 일비거주자로 의지하는 게 타당하겠죠?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일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내용은요. 이거 올해 신설돼가지고요. 제가 기본 수업 이후의 수업에서는 무지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도 수차례 했습니다.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도 중요성이 상당히 컸었던 건데 과거에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들 얘네들은 국가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공공기관이 설립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뭘로 보냐면 얘들은 그냥 국가지자체로 봐요.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로 보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그 일전에 비과세법인이었단 말이에요. 비과세법인. 비과세법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대학 경영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위해서 이러한 국립대학, 공립대학, 국가지자체의 일부였던 국공립대학들이 이제 국립대학 법인으로 독립해서 어떤 경영의 효율화와 어떤 교육의 전문화를 위해서 이제 국립대학 법인으로 이렇게 전환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국립대학 법인으로 국가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 전문 경영체인 법인으로 나왔을 때 얘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비영리 법인이 되니까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과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소득은 다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소득. 근데 그거보다 얘네가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과세가 돼요. 대학 어떻습니까? 뭐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들 전부 다 서울에 소재에 있는 대학이지만 수백만 평이에요. 수백만 평. 그 수백만 평의 토지 건물에 대해서 얘네가 국가 지자체 비과세 법인일 때는 국세도 지방세도 과세가 안 되다가 얘네가 경영의 효율화, 교육의 전문화를 위해서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니까 비영리 법인이 되어서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돼버리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이 막대한 어마어마한 부동산에서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요청한 거죠. 그거 안 내게 달라고.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보지 말고 국립대학 법인인데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으로 전환된 그러한 법인들은 원칙적으로 전의 국립대학으로 의지한다. 결과적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 안 하겠다. 국세 지방세 과세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니네가 만약에 교육과 관련 없는 그러한 수익사업 소득이 발생했다면 얘네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단서를 달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상 전환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수익사업을 하면 관계없는데 그러한 교육,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이니까 지장이 있는 수익사업이죠. 그것을 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를 적용할 때는 전환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에 국립대학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틀린 거 알겠어요? 얘는 그 목적 사업인 교육 사업을 하든가 그 목적 사업인 교육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연관된 수익 사업을 할 때만 전환 전에 국립대학, 공립대학으로 봐서 과세를 안 하는 거지. 그러한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는 전환 전 국립대학, 공립대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비영리 법인으로 봐가지고 과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의미를 완전히 알아두고 조문상 표현상으로 요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 이것도 엄청 강조했죠, 수업 시간에. 의미를 이해해야지 요 질문을 틀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뭐 수업 듣고 저와 함께 문제 풀었던 친구들한테는 뭐 굉장히 쉬웠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문의 표현과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요. 아마 공부가 좀 허술하게 되었던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상이라고 붙여놓은 거고요. 자체로 뭐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한테는 굳이 상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부수 공급은 두 가지예요. 이건 뭐 칠판에다가 쓰고 싶지도 않아요. 얘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용역 공급이 있고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용역 공급이 있고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은 일시적 우연히 공급하는 것과 필수적 부산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부수 공급은요. 얘들은 주된 거래와 하나의 상대방 하나의 거래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된 거래에 포함되어서 과세, 면세, 재화, 용역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용역은 은행이 건물 파는 거야. 통조림 제조회사가 토지 파는 거라고요. 얘는 그 주된 사업과는 별도의 거래로 봐가지고 판단을 하되 그 주된 사업의 과세 면세에 영향을 받는 판단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필수적 부산물도 주산물의 공급처와 부산물의 공급처는 다른 거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이지 주된 사업의 공급에 포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주된 사업의 과세 면세 여부를 따지긴 하지만
주된 사업과 세금 계산서를 한 장으로 한다든지 과세 표준을 하나로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아예 법문에 명시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요거 두 가지죠. 얘들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판단할 때만 그 영향을 받는다 뿐이라고 그랬죠. 조문의 구조도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수업 시간에 필기할 때 위에다가는 하나의 공급, 밑에 주된 사업 부수는 별도의 공급이라고 별도로 구분해 놓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명백히 보자마자 틀린 줄 알아야 되는 이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두 가지 표현인데 거의 비슷한 말이라서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리고 얘는 그냥 얘에다가 그냥 면세를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걔들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학원에서 실습 기자재 주는 거죠. 학원비가 30만 원이야. 그래서 30만 원 학원 끊으면 실습 기자재를 무료로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러면 실습 기자재는 과세 재화지만 주된 게 뭐예요? 학원의 면세 용역이죠. 그러면 학원의 면세 용역에 부수적으로 지급되는 실습 기자재들은 자체로 본다면 과세 재화이긴 하지만 걔네들도 면세 용역에 포함시켜서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원론적으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 2, 3번은 주된 거래에 보수되는 이제 그러한 하나의 거래를 보는 이제 그러한 재화 용역의 부수 공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이거는 뭐 노래를 불렀던 거죠. 이것도 납기 전 징수와 교부 청구 사유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거. 교부 청구 사유와 납기 전 징수 사유에 공통으로 해당되지 않는 거 두 가지가 이거고요. 그리고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은 다른 기관이 와가지고 재산 뺏어가는 거죠. 2번 경매가 개시되는 때. 근데 이건 뭐예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되면 징수유예를 해주고 봐주고 기다려줘야지 이게 진행되는데 급해서 납기 전 징수하거나 다른 기관에 교부를 청구해요. 얘는 관계없는 거, 얘는 납기 전 징수 교부 청구 공통되는 거, 얘는 납기 전 징수만 해당되고 교부 청구는 해당되지 않는 거. 그렇죠? 이런 식별은 보자마자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국세징수법을 꼼꼼히 공부한 겁니다. 자, 이것도 뭐 하수준의 문제고요. 자, 소득세법상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일단 정답은 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수입식인데요. 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는 소득별 수입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수입식이든 아니면 공동사업자들의 수입식이든 어쨌건 얘들은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과세기간 종료일. 자, 예를 들어가지고 갑하고 을하고 병이 셋이서 출자공동사업자든 아니든 2019년도에 공동사업에서 소득을 벌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뭐 3월이든 4월이든 이때 소득을 분배했다고 쳐요. 또는 분배를 안 하고 계속 공동사업에다 세이빙을 쳤다고 쳐요. 하지만 이 2019년도에 만약에 갑이 혼자 돈 벌었다면, 혼자 사업해서 돈 벌었다면 당연히 2019년도 귀속소득으로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을이든 병이든 공동사업을 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배를 언제 했든 말았든 간에 그 소득의 발생 사실만으로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해서 분배 받았거나 분배 받기로 할 금액을 다음 연도 5월 달에 각각 개별 납세 의무 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아니에요. 그럼 지급 안 하고 계속 세이빙 시켜놓게. 얘들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이제 수입시기로 하는 겁니다. 자, 출장 공동사업자가 있던 숫자 공동사업자가 없던 그 공동사업장을 읽어주 알아봐서 뭘 계산해요? 산출세를 계산하거나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소득 금액까지만 공동사업 장별로 한 사람으로 봐서 계산하는 것이고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껍데기는 배당소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소득 금액의 분배예요. 필요경비가 있는 사업소득 금액의 분배. 그렇기 때문에 부당해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고요.
자, 그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 적용하죠. 이거 옛날에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었다가 2007년도부터 바뀐 제도라 그랬죠. 그래서 25%의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사업소득과 완전 일치하기 때문에 얘들은 기타의 특징이 그로서 만되고 배당이지만,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되고 금액에 관계없이, 그리고 금융소득 2천만 원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 그러한 성격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하나 출자 공동사업자는 어떤 애들이냐라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정의도 잘 파악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법인세법상 입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법인세만 보면 뭐 무조건 쫄아가지고 지문 해석을 잘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전부 다 기초가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법을 공부할 때는 첫 번째 취지 이해해라, 두 번째 규정 정리해라, 세 번째 그 취지에 의한 해당 규정이 조문상, 법조문상, 원문조문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읽어보고 애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면 다 배운 거예요. 손금 불산입된 금액의 환입액은 입금 불산입, 손금 산입된 금액의 환입액은 입금 산입이죠. 따라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은, 걔는 돈 들어왔다고 입금으로 봐야 돼요. 돈 나갈 때 손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 들어왔을 때도 입금이 아니어야 돼요. 돈 들어왔을 때도 입금이 아니어야 하고요. 지방세 과원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요거는 지방세 환급 가산금이죠. 얘는 보상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서 입금 불산입, 기타 처분하죠. 자, 3번 질문은 읽어보면 뭐예요? 유형 두 번째, 자본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이죠. 입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자,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얘는 지금 2월 입금 얘기하는 거예요. 2월 입금.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자, 일정한 거래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발생했다고 쳐요. 그 소득을 장부는 기업회계에 따라서 요때는 계산하지 않고 요것을 2020년도 소득이야 수익이야 라면서 요때 수익으로 계산을 했대요. 그런데 세법은요, 이 거래로 인한 이 소득은 2020년도 입금이 아니라 2019년도 입금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법인세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업회계도 장부도 기업회계에 따라서 2020년도의 수익으로 보긴 볼 거지만 그 사업연도 단위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이라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연도가 가지고 기업회계 기준상 그 거래로 인한 소득이 2020년도 수익이라 그래가지고 장부에 수익 계산했는데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간접법에 의해서 또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입금 불산입으로 해서 얘를 2020년도에 과세 금액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전 과세 기간에 과세가 됐는데 해당 장부의 수익으로 계산된 이 금액을 우리는 2월 입금이라 그래서 얘는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발생된 이 거래로 인한 소득, 이 소득에는요, 비과세라든지 면제된 소득도 당연히 포함돼야 돼요. 만약에 세법상 비과세 면제 소득이라 할지라도 기업회계는 수익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그 비과세 면제 소득이 2019년도에 기준된 걸로 본다 할지라도 얘는 비과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것을 그 다음 연도에 수익으로 계산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것은 작년에 입금 산입 안 한 거니까 요때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작년에 비과세 면제받은 효과가 다시 상쇄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면제받은 소득도 다음 연도에 장부에 수익 계산하면 입금 불산입해서 비과세 면제 효과가 이어지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뿐 아니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도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는 입금에 산입하지 않은 겁니다. 알겠죠?
2월 입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들 제외라고 했는데 이것이 포함이라고 써야 맞는 개념이 되는, 내용은 당연한데 뭐 지문상 조금 낯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얘는 중으로 구분을 해놨고요. 자, 15번 문제. 이런 문제는 뭐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경우든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고 납부 기한 한 달 더 주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이 아니라 4개월이고, 우리가 신고 납부를 못하게 된 이유가 우리 잘못이 아니라 감사가 종결되는 게 지연되어서 그래서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주식회사 등 외부 감사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서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로 신고 납부가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일 전까지 신청을 받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그 연장된 기간 동안에 10만 분지 25만큼의, 아니 10만 분지 25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1.8% 정기예금 이자만큼의 그런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1개월이고 요건 4개월이고 그런 구분은 뭐 보자마자 띵띵 보이죠. 그리고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법인들 여러 가지 열거된 게 있죠. 해설 보시면은 대표적인 3가지 나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 법인 등 교육기관들, 걔들은 중간연합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틀린 거다. 이것도 뭐 어렵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면 니은만 맞는 겁니다. 니은만. 분납 기준 이런 것들 뭐 해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시험 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중소기업 법인은 2개월 이내, 일반 법인은 1개월 이내 분납하는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납할 수 있고요. 1,000만 원은 초과하는데 2천만 원이 안 되면 분납 한도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만 분납할 수 있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니은 지문만 맞는 거고 나머지는 아주 쉽게 틀린 줄 구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문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실금 문제는 뭐 특히 예나 지금이나 박스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요번에는 뭐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예전에는 실금 문제에서 7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박스 문제가. 그리고 그 7문제가 전부 다 이렇게 맞고 틀린 거 묶이는 거라 그러면 그래도 조합을 통해서 조금 구분해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2014년도인가 그 당시에는요. 실금 문제의 7개의 박스 문제가 전부 다 몇 개인가 문제였어요. 그 문제 형식 자체가 난이도가 좀 있었던 이제 그런 문제였죠. 자, 어쨌건 뭐 요번 문제들은 전부 다 뭐 묶인 것들이기 때문에 1번 보시면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행한 재해주소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은 재해주소 결정에 대한 내용들 많이 공부했어요. 이때 일정한 처분이 나와서 그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했는데 심사 청구의 결정이 재해주소 결정이 나와서 그 재해주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했는데 이 처분도 불만스러워서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을 할 때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사 청구라는 또는 심판 청구라는 전심을 경유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게 불만스러우면 당연히 행정소송을 갈 수 있는 건데 행정소송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심사 청구에 대한 그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재조사를 해라라고 한 것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불복 비용과 불복 시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배려로서 심사 청구했지만 심사 청구 한 번 더 할 수 있고 당소 청구가 심판 청구라면 심판 청구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두게 된 거죠. 따라서 여기의 포인트는 행정소송은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 얘를 제기할 수 없었다가 3년 전부터 제기할 수 있는 걸로 바꾼 게 포인트인데 얘는 뭐 엄한 내용을 했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그리고 나야 행정소송하는 거다? 그건 아닌 거죠. 얘는 선택입니다. 선택.
1번 질문 틀렸고요.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했거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이 나오면 감사원법에 대한 불복의 길을 밟으면 국세기본법상 불복은 올 수 없다 그랬죠. 맞는 질문. 자,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심사청구 이의신청은 20일 이내, 심판청구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기간을 줄 수 있고요. 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거죠. 아주 평이한 질문. 그런데 만약에 보정사항이 그냥 이진욱인데 이진우로 잘못 썼어. 그러면 그냥 직권으로 기억자 써줘도 되는 거죠. 그렇죠?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같은 날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같은 날 심사청구를 제기했거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제기했거나 어쨌든 얘들은 전부 다 심사청구의 각하사유. 이거는 뭐 형식 자체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내용도 보지 않고 심사청구를 배척하고 그리고 심판청구로서 청구에 대한 심의를 하는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겠죠. 기각이라는 것은 내용을 보고 나서 내용에 이유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건데 이건 형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각하의 결정이 나야지 기각이라고 하면 틀린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틀린 지문, 니은과 디귿이 옳은 지문으로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부가가치세 법령상 매입세액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를 변제대손세액이라고 그래요. 변제대손세액.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요때 갑과 을이 거래를 해서 갑이 을에게 이렇게 공급했는데 외상 공급한 거예요. 외상 공급. 외상 공급을 했는데 이때 결과적으로 1,000만 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0만 원까지 얹어 가지고 1,100만 원 채권을 외상 공급했는데 요때 회수하기로 했는데 회수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 중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수 기일이 되기 전에 신고 기한이었기 때문에 요 갑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는데 납부했을 것이고 이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을이 채권이 대손이 발생한 거예요. 대손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갑에게는 뭐 해줘요? 갑에게는 대손세액 공제해주고 을에게는 뭐 합니까? 얘네들은 이제 징수도 안 당하고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게 되는 거죠. 대손세액 공제 방식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시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해가지고 그만큼 세금 덜 내게 해주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의 추징은 얘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해가지고 그만큼 공제를 못 받게 추징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가지고 을이 돈이 생겼는지 이제 갑이 을로부터 회수를 했대요. 회수를 했으니까 얘는 이제 회수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시에 다시 매출세액에 가산을 해가지고 그때 차감시켰던 거 공제받은 거 납부해야 되겠죠. 얘는 징수도 안 당하고 공제 먹었다 그래가지고 추징을 당했는데 이제 회수 갚았으니까 이제 상환한 지급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가산해서 이제 요때는 공제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변제 대손세액이에요. 그래서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사업자가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뺀 사업자라는 것은 얘를 말한 거예요. 상대방이 대손세액 공제받아가지고 추징당한 사업자. 걔가 대손금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가산해서 이제는 다시 공제를 받는 그런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이 정답이에요. 어려운 표현이죠. 자, 면세 사업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답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나가지고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정오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잖아요.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비로소 한마디 한마디가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짧은 것부터 풀었다고 쳐요. 그러면 면세 사업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합니까?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죠. 두 번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때는요. 철거한 건축물 매입할 때 거래에 수당한 부가세, 그리고 철거 비용들과 관련된 건설업체에 대한 부가세, 전부 다 토지 원가에 포함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역시 불공제죠.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받을 때 과세 사업자만 의제 매입세 공제받는 거지만 면세 포기해서 과세 사업자가 된 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얘는 제외가 되는 거죠. 근데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포함, 이래서 얘도 눈에 보이게 틀린 거잖아요. 짧은 지문부터 읽어가면 이 맞지 틀린지 모르는 이 긴 지문을 읽고 나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이 얘 틀리고 얘 틀리고 얘 틀려서 얘는 맞는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게 물풀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틀린 것의 개가 명확하니까.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건설자금 이자죠. 자, 1번, 2번, 3번 어쨌건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대표적 규정이에요. 대표적 규정들. 그리고 4번에 대한 표현 자체가 조금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낯설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은행으로부터 돈 빌려가지고서는 이자 준 거예요. 근데 그게 특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뺀 금액이라면 뭐예요 그게?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것이 일반 차입금이자예요. 일반 차입금이자는 기업회계 같은 경우는 특정 차입금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자본화해야 되지만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특정 차입금이자는 무조건 건설자금이자로 자산화해야 되지만 일반 차입금이자는 기업의 처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차입금이자를 무조건 건설자금이자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손금에 산입한다란 말은 건설자금이자로 처리 못한다란 말이고 자본화하는 원본에 산입하여 자본화하는 금액에 포함한다 이러면 건설자금이자로 보는 건데 얘는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틀린 거죠.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이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으로 넣어놨는데 어쨌건 이것이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는 것만 캐치해내면 얘는 크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니까 이러한 건설자금 이자에서 가장 중요한 3대 규정이에요. 건설자금 이자에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그래서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복습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칙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보칙을 주제로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왔고 정말로 쉽게 나왔죠. 1번 고지금액에 최저한 1만 원 미만, 2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인데 고액 상습 체납자는 누구예요? 1년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를 말하죠. 1년 이상 2억 원 이상. 그런데 1년 이상 국세가 1억 원인 체납자라고 했으니 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냥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거예요. 자, 포상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주요 포상금 3대 포상금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조세 탄루자의 탄루세, 그리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제가 구분하면서 뭐에 방점을 뒀냐면 조세 탄루자에 대한 탄루세액 신고는 40억 원이 한도야.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싸그리 20억 원이 한도고요. 그리고 조세 탄루자에 대한 탄루세액 신고와 은닉재산 신고는요. 걔는 하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은 포상금 지급 안 해요. 그런데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는 하한 금액이 과태료 2천만 원 미만이었죠. 그래서 그 내용 나온 거예요. 20억 한도로 과태료 2천만 원 미만.
항상 제가 제시한 포인트 그런 것들이 맞고 틀리게 하는 그런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맞았고, 자, 납세 관리에 대한 얘기 당연히 맞는 질문이 되겠죠.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또 하수준이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틀렸다는 얘기는 법인세를 포기했거나 감가상각에 대한 기본 구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부적인 어려운 내용을 모르더라도 감가상각 시부인은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뭐 하자고? 감가상각 시부인은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상각 범위에게 초과되는지 초과되지 않는지를 시인 또는 부인하자는 것이 감가상각 시부인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만약에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범위액이 100만 원인데 일기 때 감가상각 범위액이 100만 원인데 장부에다가 만약에 150을 계상했다. 그러면은 세법은 한도 내에서 결산상 계상한 금액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세법은 100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 한도 초과된 50은 손금, 불산입 50만큼 유보 처분하는 거죠. 그런데 이익이 때 만약에 감가상각 범위액이 역시 100인데 요번에는 뭐 장부상 뭐 70만 계상했대요. 그러면 세법상으로는 상각 범위액 내에서 결산의 계상한 금액인 70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한도가 초과된 게 아니라 한도가 미달된 거죠. 한도가 미달되면 원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 2월 상각 부인액이 있다면 얘는 차기로 2월되어서 시인 부족액 나올 때마다 그 부족한 금액에 손금 산입으로 메꿔 들어가는 거죠. 30만큼은 시인 부족액이니까 30 마이너스 유보로 이렇게 채워주고 이제 을표상의 유보 잔액은 220이 남아있는 그런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기 때부터 전기 2월 상각 부인액이 없는데 만약에 2기 때 처음으로 시인 부족이 30이 발생했어요. 그럼 얘는 차기로 2월되어서 차기 이후에 한도 초과액 상각 부인액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할까? 그렇지 않아요. 감가상각 시인 부족액은 전기 2월 상각 부인액이 있을 때 그것을 이어받아 손금 산입할 수 있지만 전기 2월 상각 부인액이 없는 상태에서 시인 부족액 자체는 그대로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2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범위액이 240만 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가? 그렇죠? 이 친구가 급했네. 2천만 원 뭐 문제가 달라질 건 없는데요.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장부상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상각 범위액이 2,400이라면 얘는 지금 시인 부족액 40이 발생한 거예요. 시인 부족액 40은 전기 이전의 상각 부인액과는 상기할 수 있어도 차기 이후의 상각 부인액에 충당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대로 소멸하는 겁니다. 1번이 그대로 틀렸고요.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산한 것으로 보아 상각보험액을 계산한다. 이게 뭐예요? 감가상각 자산 취득하거나 자본적 지출해놓고 이것을 결산상 당기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얘는 즉시상각 의제로 봐가지고 즉시상각 의제액을 감가상각 시부인하는 거죠. 법인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정을 병행한 경우 이거는 원문 규정이 있고 기본 논리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시험 문제 못 낸다 그랬죠?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감가상각과 평가정 병행하면 법률에 따른 평가정이라는 것은 특정 법률이 기말 현재 무조건 그 금액으로 만들어 놔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평가정을 먼저 했는데 감가상각을 해버리게 되면 그 금액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평가정을 항상 나중에 한다. 감가상각을 먼저 하고 평가정을 한 걸로 봐서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라고 했죠. 맞고요. 자,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이것도 뭐 600만 원이에요. 잘못 썼네요. 6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결산조정 사항으로서의 소액 수선비 즉시상각 특례죠. 요거 작년까지 300만 원이었던 게 올해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결산 조정사항이고요. 이러한 소액 수선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시켜서 상각해야 되지만 금액이 작거나 주기적 수선이거나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걔들은 그냥 결산상 비용 계산한 것을 그대로 송금 인정하는 결산 조정상으로서의 그러한 항목이 되는 겁니다. 즉 시상각 특례. 그래서 2, 3, 4번이 각각의 항목으로서 맞는 지문, 1번은 시인 부족액이 2월 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 1번 지문만 명확히 판단하면 2, 3, 4번을 읽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러한 지문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20문제 확인해 봤는데요. 요 20문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풀어봤더니 어때요? 그렇게 복잡하고 특이하고 어려운 논리가 있는 문제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문제풀이의 형식 자체도 여러분들을 머리 아프게 하거나 함정에 빠지게 하는 그럴 의도를 찾아보기가 힘든 데다가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여서 정오를 식별하기가 무척 좋았어요. 그리고 뭐 앞부분에 답이 나오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7급 문제 수준으로서는 제가 기억나는 한 최근 출제 문제 중에서는 가장 평이했고, 반대로 올해 극강의 난이도였던 9급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9급보다 훨씬 더 조금 쉬웠던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친구들도 전부 다 잘 봤으니까 나는 지금 뭐 85점, 80점 맞으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이랑 하지 말고 어쨌건 요번에 합격하면 축하드리고, 요번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지금 준비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쉽고 어렵고를 본인이 쉽다 어렵다라고 느끼거나 점수를 그렇게 맞으려면 당연히 누구나 쉽다 그러는 얘기는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했을 때 공부한 게 나왔을 때 쉬운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걸 할지라도 원문 규정에 충실하게 공부했는데 내가 명확히 알고 있는 지문을 틀리게 말하면 그거는 나에게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푸는 그런 요령이라든지 문제 푸는 확률을 가지고 내가 푼 문제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마치 공부를 도박과 같이 시행하는 친구들은요, 그 문제의 난이도에 불구하고 변별력 없는 공부로서 그 문제의 난이도와 관계없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하고 불확정적이고 낮은 점수.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또는 다른 과목들을 내가 잘하기 때문에 세법에 대한 공부를 조금만 해도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 대상의 범위를 줄지언정 이론 튼튼히 하고 문제 푼 다음에 이것을 보완하는 과정의 일련의 과정은 범위를 줄지언정 그 과정은 그대로 충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60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 기초이론 대충 공부하고 문제만 대충 풀어서는요, 60점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20점, 30점 맞을 가능성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초 이론을 튼튼하게 하되 나는 60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60%의 내용만 충실하게 하고 60%의 내용만 문제를 풀고 60%의 내용만 보완을 한다 그러면 그럼 정말로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세법이든 회계학이든 사회과학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 기초 이론적 베이스가 튼실해야 그래야지 그 부분에 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이번 시험을 봐서라도 유념하시고 이제 향후 시험에 견고하게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기출문제 7급 필기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